오늘 당장 파산 이력이나 연체 기록을 딱 들고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마 10중 8구 문전박대를 당하겠죠? 10중 8구가 뭡니까? 100% 당할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신용이 바닥을 쳤다는 건 그냥 금융생태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렇죠. 사실상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문서에서는 이게 참 역설적이게도 그 바닥을 친 신용 기록이 수십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청취자님,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해독할 자료는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에서 발행한 2026년 중진공 재창업 PDF라는 정부 문건입니다. 관료들이 작성한 PDF 문서라고 하면 보통 수면제 대용으로 생각하시기 되게 쉽거든요. 완전 공감합니다. 딱딱하잖아요. 네, 근데 이 문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단순한 대출 안내서가 아니라 국가가 거시경제의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하고 또 한 번 실패한 고급 인력들의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 설계도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이 딱딱한 텍스트 안에 숨겨진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당장 청취자님 본인이 창업을 준비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문건은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사회가 실패라는 현상을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경제적 잣대로 어떻게 재평가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도대체 누가 이 파격적인 시스템에 올라탈 수 있는지부터 좀 따져보죠. 네, 기본 자격 요건부터 봐야겠네요. 문서를 보면 기본 대상이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지 7년 미만인 재창업 기업 또는 예비 재창업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설립한 지 7년이라는 그 기준이 중요하죠. 10년 미만의 법인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제가 보다가 유독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이내로 기간을 길게 잡아뒀더라고요. 그 3년의 차이가 정말 핵심적인 디테일입니다. 왜 3년이나 더 여유를 주는 걸까요? 약간 스타트업 품질 보증 기간 같은 건가요? 비슷한데요. 그 신산업, 즉 인공지능이나 우주항공, 양자 컴퓨터 같은 딥테크 분야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해서 시장에 안착시키기까지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이 완전 다릅니다. 일반적인 서비스업이랑은 호흡 자체가 다르군요. 맞아요. 예를 들어 물류 배송용 드론의 하드웨어를 개발하던 스타트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들은 기술 개발에만 한 4년에서 5년이 걸려요. 와, 개발만 5년요? 네, 그리고 항공 안전 인증을 받는데 추가로 또 2년이나 3년이 소모됩니다. 그럼 벌써 7년이 훌쩍 넘어가 버리네요. 그렇죠. 만약 일반적인 기준인 7년을 막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기업은 이제 막 인증 통과해서 시장에 제품 팔아보려는 찰나에 재창업 지원 대상에서 영영 제외되어 버리는 겁니다.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일수록 버텨야 하는 데스밸리가 길다는 걸 정부도 데이터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한 거죠.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자격을 얻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요건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요건이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한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 신용 기록 관련 조항이죠. 맞아요. 자금 조달의 애로를 겪고 있거나 파산 면책, 회생 인가, 신용 회복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실패를 선고받은 꼬리표가 있어야만 문을 열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금의 목적 자체가 멀쩡히 잘 돌아가고 신용등급 높은 기업을 더 키워주는 스케일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성격이 다르군요. 네, 시중은행의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시키는 게 핵심 목적이니까요. 근데 두 번째 요건을 보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건 또 아닙니다. 폐업 이력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데 특정 업종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요. 네, 비영리 업종이나 사치양락 업종, 주점업 같은 곳들이죠. 유흥업소나 사치양락이야 세금으로 지원하기 부적절하다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금융업이나 부동산업에서 폐업한 사람들도 제외되더라고요. 이건 합법적인 비즈니스 영역인데 왜 제외되는 걸까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합법성이 기준이 아니라 자본의 성격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본의 파급력이요? 네, 정부가 수십억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할 때 기대하는 건 그냥 한 개인의 경제적 재기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돈이 마중물이 되어서 공장을 돌리고 새로운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등 실물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를 일으키길 바라는 겁니다. 파이가 커지길 바라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부동산 임대나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은 주로 기존 자본의 이동이나 지대 추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고용 창출 효과나 기술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자금의 타겟팅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즉 국가 경제의 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생산적인 혁신가들만 딱 선별해내겠다는 의도네요. 자, 그럼 대상과 목적이 명확해졌으니 이 문서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까다로운 세 번째 요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 것이 왔네요. 네, 바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네, 폐업 사실 자체보다 어떻게 폐업했는가를 본다는 점이죠. 맞아요.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실패했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쉬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성실하다고 증명하죠? 성실함과 실패는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 단어 조합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요. 정부가 도덕적 해이와 불운에 의한 실패를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서류상으로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문서에는 그냥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는지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긴 한데요. 네, 구체적인 데이터 교차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기업이 부도를 내기 직전의 자금 흐름을 국세청 납세 기록이랑 금융망을 통해 쫙 추적을 합니다. 와, 꼬리표를 추적하는군요. 네, 회사가 망해가고 직원들 월급이 막 밀리는 와중에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 자금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정황은 없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결제 대금을 고의로 연체하면서 개인 자산 은닉하지 않았는지 보는 겁니다. 노동청 기록도 물론 확인하고요. 아,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내보낸 건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위반하면서 악의적으로 부당해고를 한 건지 철저히 분리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근태가 아니라 재무적, 법적 투명성을 보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회사가 무너진 건 불가항력적인 불운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정부는 그런 거시적 요인에 의한 실패는 수용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채권자나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적 요인이 개입되었다면 절대 구제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을 긋는 거죠. 불운과 도덕적 해이를 시스템으로 분리해낸다. 확실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 평가 과정과 맞물려서 아주 눈에 띄는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신용미 회복자 지원 트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자격 요건에서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즉 파산 면책이나 신용회복이 완전히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체정보가 등록된 신용 미회복자라도 다부처 정력 트랙을 통과하면 살려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굉장히 파격적이죠. 아니, 신용불량 상태가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대출을 해준다고요? 시중은행에서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제도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일종의 금융응급실 다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융응급실이요? 네, 신용 미회복자는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당장 지혈하지 않으면 죽는 중증 환자와 같습니다. 이때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이 동시에 개입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문서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여러 곳이 나열되어 있던데요. 완전히 바닥을 친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날 의지만 있다면 여러 기관이 합심해서 밧줄을 내어주는 구조인데요. 먼저 환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즉 신복위에 접수를 합니다. 네, 접수를 하면요. 신복위가 지혈, 즉 기존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 일정을 늘려줍니다. 하지만 피만 멈추게 한다고 환자가 바로 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혈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금이 돌아야 하니까요. 이때 중진공, 신보, 기보 같은 기관들이 모여서 이 사람의 남은 기술력과 아이템의 사업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평가를 통과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보나 기보가 일종의 생명유지장치인 보증서를 발급해줘요. 아, 보증서를 먼저 끊어주는군요. 네, 그리고 그 보증을 바탕으로 중진공이 신용회복 절차와 동시에 새로운 피, 즉 재창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죠. 와, 혼자서는 절대 풀 수 없는 채무와 신용의 매듭을 국가기관들이 원스톱으로 풀어주는 거네요. 정부가 이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진짜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깐깐한 심사를 뚫고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도 또다시 계급이 나뉩니다.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받는 우대 대상이 존재하거든요. 네, 정책 자금이 무한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줄을 세워야죠. 프리패스 티켓을 주는 겁니다. 맞아요. 완전 놀이공원 프리패스 같아요. 근데 이 조건 중에 진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 있어요.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은 원래 융자 제한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인데 세금 안 낸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되죠. 네, 근데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나 매각이 유예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을 받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성실 납세자들 입장에서 보면 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엄청난 특혜 아닌가요? 부덕적 관점에서만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국가를 거대한 기업으로 생각하고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이 조항을 뜯어보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어떤 기업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건 자금 경색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때 국세청이 원칙대로 공장 기계랑 특화 압류해서 헐값에 경매로 넘기면 밀린 세금 당장 몇 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돈은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기업은 공중분해되고 직원들은 실업급여 받아야 하고 그 회사가 가진 기술력은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아, 당장의 세금 회수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압류 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에서도 당장 뜯어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국가에 더 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중진공은 그 전략적 베팅을 믿고 자금을 수혈하는 거죠. 기업을 살려서 훗날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게 하려는 의도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정부가 무슨 은행 역할을 넘어서 벤처 캐피탈처럼 유망 기업을 픽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와, 아주 예리한 통찰이십니다. 다른 우선 접수 요건들을 보면 그 VC 같은 성향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네, 문서 보니까 제도전 성공 패키지, 팁스알, 국가 R&D 사업 선정 기업, 특허 보유 기업, 혁신 성장 분야, 소부장 기업 등등을 최우선으로 밀어주더라고요. 맞아요. 기술 중심 기업들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벤처 캐피탈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지분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0배, 100배 수익을 챙기죠. 하지만 정부의 이건 대출인데 그럼 지분도 안 가져가면서 이런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는 이유가 뭔가요? 이자 몇 푼 받자고 납세자 돈으로 수지타산 안 맞는 거래를 하는 거 아닌가요? 재무제표 숫자만 보면 확실히 수지타산이 안 맞죠. 하지만 정부가 챙기는 수익, 즉 업사이드는 VC의 지분 수익과는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다른 형태라면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확보고요. 두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 바로 거시경제적 공급망의 방어입니다. 아, 공급망 방어요? 엑스퍼트 소부장 기업을 예를 들어볼게요. 특정 첨단 소재 가공하는 독보적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파산했다고 해보죠. 이 회사 그냥 죽게 내버려두면 핵심 엔지니어들은 해외 경쟁사로 스카우트되거나 아예 다른 산업으로 이탈합니다. 와, 그건 국가적 손실이네요. 그렇죠. 한 기업의 실패를 넘어서 국가 산업 경쟁력에 영구적인 손실을 의미하거든요. 정부는 고작 이자 몇 퍼센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기술적 자산이 국내 생태계에 남게 하는 것 자체를 거대한 국가적 수익으로 보는 겁니다. 분해 유출 방지형 헤지 펀드나 다름없군요.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자, 누구에게 왜 주는지는 깊이 이해했으니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진짜 숫자의 비밀, 대출 규모와 조건으로 넘어가 보죠. 네,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주는지 봐야죠. 한도를 보니까 연간 60억 원 이내입니다. 스케일 장난 아니죠? 물론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로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그 다음 조항이에요. 우대 조건 말씀이시죠? 맞아요. 단순히 성실한 걸 넘어서 성실 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하면 이 운전자금 한도가 5억에서 10억으로 2배 확대가 됩니다. 네, 한도만 늘어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포인트나 금리를 우대해서 깎아줍니다. 결국 진짜 성실함이 완벽한 현금 가치로 환산되는 순간이네요. 진짜 파격적인 혜택 아닙니까? 그렇죠. 도덕성의 가격표를 매겨 보상하는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죠. 그리고 대출 기간에 명시된 숫자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시설 자금은 10년 이내인데 그중 거치가 무려 4년입니다. 운전 자금은 6년 이내 중 거치가 3년이고요. 왜 하필 4년이라는 긴 거치 기간을 뒀을까요? 한 번 실패를 겪은 창업자들은 극도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자금 압박의 고통이 뼈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대출 받자마자 당장 몇 달 뒤부터 원금 수천만 원씩 상환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뻔하죠. 기술 개발은 뒷전이고 당장 원금 갚으려고 단기 외주나 뛰겠죠. 바로 그겁니다. 거치 기간 3, 4년은 정부가 주는 심리적 방언벽이에요. 초기 3에서 4년 동안은 빚 갚을 생각 말고 원래 하려던 기술 개발에만 100% 몰입해라 이거죠. 재창업자에게는 진짜 생명줄과 같습니다. 와, 숫자에 숨겨진 디테일이 엄청나네요. 근데 문서 마지막 보니까 또 족쇄도 있어요. 업력이 1년 미만인 기업은 서류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역량 평가에 초기 재창업심의위원회 합산 결과로 결정하더라고요. 네, 혜택이 강력할수록 체리 피커들이 꼬이기 마련이니까요. 아, 정책 자금만 빼먹으려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업력이 짧아 검증이 덜 된 기업은 진짜 기술 혁신을 하려는 건지 가려내기 위해 2중 3중의 심의 방어막을 쳐둔 겁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야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죠. 혜택은 파격적으로, 검증은 살벌하게. 아주 촘촘하네요. 오늘 저희가 2026년 중진공 재창업 문건의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실패의 인정, 성실함의 증명, 혁신 기술에 대한 우대, 그리고 파격적인 조건까지 살펴봤죠. 맞습니다. 당장 재창업을 준비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사회 시스템이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안도감을 줍니다. 네, 묘한 위로가 되기도 하죠. 자, 이제 오늘 심층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님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정부는 과거의 성실한 실패와 미래의 잠재력을 평가해서 두 번째 기회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고 있죠. 그렇죠. 수십억 원의 가치로요.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성실한 실패 지표를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 그러니까 청취자님의 개인적인 커리어나 일상에서의 실패에도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아, 개인의 삶에 적용해본다. 아주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네, 청취자님의 실패도 이런 기준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다음 챕터를 위한 4년의 거치 기간과 기회의 프리패스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더 대담한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과 함께 여운을 남기며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님의 도전을 응원합니다.